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 예측 불가능한 것, 위협이 되는 것, 통제 불가능한 것에 있다는데요. 캐나다 신경과학자 소니아 루피엔 박사는 좋은 스트레스에도 주목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더 큰 힘을 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게 외부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또 인간은 이 스트레스 덕분에 집중력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받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더 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또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 좋은 스트레스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상황을 재해석해 보는 거죠. 일단 실행 가능한 해결책부터 찾아보고요. 도전적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또 매일 요가와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출 수 있고 그 덕분에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물체가 외부의 힘의 작용에 저항해서 원형을 지키려는 힘. 여러분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 오전 9시 7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 텐데요.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는 추석 선물 1위,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소고기였거든요. 2위가 건강기능식품이었고요. 근데 올해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응답자의 25%가 이 과일을 가장 받고 싶다 혹은 사고 싶다 이렇게 답한 건데요.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부사, 홍로, 홍옥, 감홍 등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여러 품종을 가진 이 과일, 가장 선물 받고 싶다는 이 과일은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요거 로고로 쓰는 IT 기업도 있죠. 한입 베어문 모양, 한입 베어문 모양을 로고로 쓰는 과일 회사는 아니고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회사 보면은 어떤 과일 회사에 투자를 해서 우리 노후가 보장받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로고로도 유명한 회사가 있죠. 참고로 이번 조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인데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소비자 3,05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라고 합니다. 자, 두 글자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과일과 관련된 추억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 또 유튜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백상경 기자부터요. 내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고요. 조금 전에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지난주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들고 온 소식부터 우선은 주요 예산안부터 짚어볼까요? 네, 총 수입이 651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0조가량 늘려 잡혔고요. 또 이 총 지출은 677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 본 예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3.2% 정도 늘어난 숫자인데요. 이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의 경상 성장률이 4.5%인데요. 이 성장률보다도 이 지출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 긴축 재정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 지출로 채워집니다. 의무 지출은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이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서 정부가 임의로 좀 줄일 수가 없는 예산인데요. 347조에서 이게 365조로 약 5%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법에 이 근거가 이렇게 지출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재량 지출은 이게 한 311조 8천억 원 정도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이게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0.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상 좀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꼭 필요한 곳들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3년 연속 지금 20조 원대 이 구조 조정, 재구조화가 좀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줄이다가 이제 각종 경직성 경비, 사실은 쉽게 줄이기 어려운 이 경직성 경비들까지도 이 테이블에 올렸다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좀 재정 지출을 전반적으로 계속 개편을 하고 있지만 의무 지출의 증가세를 억누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나 저출생 같은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지 예산을 비롯한 의무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재고를 좀 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증가하는 의무 지출들이 재량 지출의 여력들을 계속 줄이면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산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특히 작년에 논란 제일 많았던 게 연구개발 예산 줄여서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국가 R&D 예산을 줄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갑로들박이 많았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약 12%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10% 정도 감액을 하면서 삭감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걸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또 이 약자 복지 차원의 이 예산들도 좀 늘어났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 원 인상을 하고 GDP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좀 SOC 예산 같은 경우는 좀 깎였습니다. 투자가 좀 깎이고 SOC 총 지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보다 한 3.6%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정부의 12대 예산 사업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SOC 사업 이렇게 좀 투자를 두고 결국은 그래도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는 SOC가 가장 직관적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SOC 사업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들을 조금 감소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들 있고요.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완료를 좀 앞둔 사업이 많아서 SOC 예산이 줄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또 후속 신규 사업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인상이 되고 노인 일자리를 또 현행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한 10%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복지 예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 공급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사업주의 좀 대체 인력 지원금을 늘리고 또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들이 좀 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정한 예산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겠다라는 신호로 확실히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이다라는 거고요.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이게 사실 재정을 많이 풀어서 내수를 진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지난번에 금통위 직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이 내수 진작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을 또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야기를 하나 더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상에서 좀
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냈던 셈인데 네.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총재도 금리 동결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여서 안타깝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서라고 한 건데요. 잠깐 동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통화 재정 정책을 수행한다면은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재는 좀 더 구조적인 것을 봐야 한다고 한 건데요.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마한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을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요의 근저에는 또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열에서 파생된 끊임없는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손쉬운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모면을 하면서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미뤄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는데 더 안타까운 점은 지금 우리에게는 해 날때를 기다려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만 아니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 경제정책 그리고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한 위기감을 표현한 겁니다. 현재도 가계부채가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데 이것이 더 증가했다가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했고 또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집인데 그것도 서울의 집값인데 그렇죠. 또 그중에서도 제일 비싼 곳이 그 이창용 총재 말이 빌리자면 조금만 충격이 와도 가장 크게 오르게 되고 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 구조적인 걸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고민도 하는 총재가 또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네요.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점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폭염이 지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라고 했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별로 조정이 되는데 이르면 오늘 4분기부터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전력 수요가 큰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 꺼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인상을 하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물가 부담이 클 텐데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칫 물가를 자극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에 3.1%였는데 6월에는 2.4%로 좀 안정화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7월에 2.6%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정부는 연말에 관련 수치가 2% 초중반대로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기의 문제다. 폭염이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올리냐잖아요. 전기요금을. 관심이 크실 텐데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관은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정상화라는 말을 쓴 게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말을 쓴 거는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매상인 한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연간 단위 기준으로 사실상 미치는 장사를 해왔는데요. 물론 뭐 국제 유가 상승 같은 요금 인상 요인도 컸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뭐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2, 3, 4분기 그리고 지난해 1, 2, 4분기에 전기 요금을 올린 덕분에 올해는 한전이 가까스로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전의 40조 원대 누적 적자 그리고 200조 원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불가피하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네.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 나온 거죠. 네, 그 추석을 앞두고 항상 나오는 이 민생 안정 대책이 이번에는 조금 결국은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춰서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하반기 이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해서는요,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면은 일정 부분 원래 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좀 더 돈을 많이 쓰고 물건을 사면 좋겠다라는 네. 내용들을 포함을 한 거고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립니다. 다만 이 내용들은 이제 국회를 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직원에게 경조사, 생일 그리고 명절까지 포함해서 회사가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 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의미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항 주차장 이용료, 연안 여객 터미널 같은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요 주차비도 면제를 합니다. 추석 기간에 좀 많이들 다니시라라는 의미겠죠. 네. 성수품 같은 거는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정부에서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이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지금 굉장히 그 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상태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도 이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좀 낮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공급 정책들을 좀 많이 밝혔는데요. 배추, 무, 사과, 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같은 이런 2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나 파인애플, 망고 같은 이 다음 달에 이 만료 예정인 수입과일 열종에 대한 할당 관세도 연말까지 연장을 합니다. 관세를 좀 조정을 해서 물량을 늘려주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추석 기간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 농협에서 출하되는 물량도 평상시보다 한 40% 많은 9만 톤이 나오고요. 양계 농협에서 출하하는 계란 물량도 평소보다 1.7배가 많은 133톤이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 물량도 5천 톤에 대해서 이제 올해 신속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도 나왔어요.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 할인을 해주는 이 숙박 쿠폰이 있는데요. 이걸 네. 50만 장 배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말까지니까 오는 11월 말까지 열심히 이 비수도권 지역 지방에서 조금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활용도 많이 유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한 달간 온누리 상품권의 이 지류형 구매 한도를 기존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형, 모바일형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지금 10%인데 이걸 15%로 올립니다. 또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해서 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주는 한편 또 민간 모바일 앱과 협업을 해가지고 좀 유통도 좀 더 활성화를 할 계획이고요. 연이어서 세일 이벤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9월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세일 이벤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숙박 쿠폰도 정부에서 배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숙박 비용을 올리는 일부 네. 숙박업자분들이 있어서 조금 논쟁이 됐었던 적도 있는데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또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어제 이게 많이 화제였습니다. 네. 그 뉴진스가 소속되어 있는 어도어죠.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퇴진하게 됐어요. 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이사회에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그래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를 하고 또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작과 경영이 분리됐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이 김주영 신임 대표 같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HR가 인사관리 전문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엄청 또 반발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는 지난 24일에 하이브 측으로
측으로부터 이제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건으로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이제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해서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지난달에 법원에 주주간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에는 임기 보장 그리고 풋옵션, 주식 매도 청구권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 사라지면서 민희진 대표에게 약속됐던 1,000억 원대의 풋옵션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도어의 지난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 값에 민 대표의 지분 비율 18%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 1,000억 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또 민희진 대표 측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이브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협의된 바가 없고 일방적인 통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숙고하고 있고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1,000억 원대 본인의 이제 지분 가치가 이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게 법적 대응으로 갈지는 조금 더 상의를 한 다음에 민 대표 측에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진스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귀추가 주목된 이슈인데, 하여튼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 같네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한자를 풀이하면은 모래 열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입자가 마치 모래알처럼 작은, 그런데 한 입 베어 물면 새콤달콤한 이 과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올해 추석에 사람들이 또 선물하고 싶은 그런 과일로 꼽혔다라는 거고, 한동안 가격이 엄청 올라서 이것 앞에 금자가 붙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태풍과 장마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요. 어쩌면 폭염 덕분에 일조량이 늘어서 생산량도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거 사 먹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9137님이 여기 충주는 가로수가 이것 나무예요. 결혼하면서 충주로 시집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수가 이것 나무라서. 그럼 이 열매가 막 열리는 겁니까? 길가에? 상상만 해도 되게 좋은데요. 8468님,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농사 지으신 몇 상자 안 되는 부사라는 이게 있었는데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야금야금 몇 개 까먹다가 부모님에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 농사 정말 힘들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최경민 님이 올해 작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연구 관련 업종에 종사합니다라고. 이 품종도 또 연구 개발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작황 더 좋아져서 낮은 가격에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시면 좋은데, 또 그러면 농민분들은 또 쉽지가 않고 적정한 가격이 또 유지가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는 참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두 글자 과일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더위를 피해서 백캉스 간다, 몰캉스 간다 이런 말들 많이 했었거든요. 쇼핑몰이나 백화점 가면 참 시원하죠. 근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역사도 또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유통업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백화점의 변천사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의 어피티죠. 예,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참 내수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네. 백화점 매출은 괜찮을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현대백화점 실적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계 올해 2분기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예요. 그래서 예. 사업은 사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거의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좀 뒷걸음질 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실 백화점이 유통업계의 제왕 자리를 내준 지 조금 됐어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유통업계 매출비 중에서 편의점하고 백화점 매출이 좀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두 곳에서 다루는 상품의 단가 차이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래서는 조금 곤란한 거죠. 아하.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을 땐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신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1910년대, 1920년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백화점은 굉장히 근대적인 유통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좀 100가지 물건이 있는 곳,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좀 어디에 들어가도 물건이 뭐 1000가지는 있지만 아직 산업화되기 전에는 공산품이 그렇게 다량 쌓여 있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유한 풍경이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수입상 공산품이 좀 있었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을 위해서 남산 아래 소공동 중심에 이제 많이 세워졌었죠. 그래서 이상의 시에도 등장하고요. 뭐 운영되는 거를 보면 뭐 오전에 모닝커피를 즐기는 좀 모던 손님들부터 이제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러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좀 많아서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약간 사회 문제화 시킬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하. 일제 강점기에 그 남산 아래 소공동 중심으로 백화점이 생겼던 거예요. 네. 지금도 그 동네에 백화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점들, 그 신세계- 대기업들의 네, 맞아요. 본점들이 또 거기에 맞아요, 있죠. 맞아요. 신세계 본점 같은 경우 아직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옛 건물도 네. 있고. 그러면 백화점 초창기에는 어떤 제품을 팔았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옷감, 그러니까 포목점이 있었고요. 금은보석과 약품, 뭐 화장품, 문방구, 수혜품, 여행구, 전기구, 이게 전자기구죠. 라디오나 축음기 같은 걸 팔았고, 그럼 굉장히 고급 그릇이었던 유기라든지 아니면 서적, 잡화, 식당까지 있어서 지금의 백화점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 생겨난 백화점 같은 경우에 뭐 지하 1층이 있고 지상은 3층까지 있기도 했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최소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네요, 당시에는. 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색채가 좀 묻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생겨난 백화점은 1906년까지도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충무로 당시 이제 혼마치라고 불렀던 미츠코시 백화점 오복점이 개관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 백화점 체인의 미츠코시에서 경성 출장소 느낌으로 문을 연 점포였었다고 합니다. 오복이 일본식 옷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929년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 됐습니다. 이 건물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경성에 이제 화신, 조지아, 뭐 미츠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이렇게 5대 백화점이 있었는데, 화신 백화점을 제외한 4곳은 모두 이제 일본 자본이거나 일본이 경영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일본 자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백화점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원래는 이제 화신 상회라고 1918년에 민족 자본으로 설립이 된 이제 그냥 종합 상사 같은 가게였는데, 화신상회. 네, 1931년에 경영난에 이르러 가지고 박흥식이라는 이제 평안남도 사람이 인수해서 화신 백화점으로 재탄생을 시켰고요. 아. 나중에는 이제 동아부인 상회였던 이제 동아백화점까지 인수를 하면서 전국에 1천여 개 가맹점을 확보한 좀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1934년에 대화재가 나서 불에 타버렸어요. 이제 보통 이러면 슬픈 결말로 끝이 나는데 뭐 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제 박흥식 창업주가 워낙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보니까 종로경찰서에 오히려 화재 감시를 잘 못했다 이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종로경찰청 청사에서 영업을 이어가다가 네? 1937년에 더 큰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아니, 백화점에 불이 났는데 이거는 경찰서가 잘못한 거다 해서 경찰서 건물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네, 네. 당시에 요. 뭐 경성이라고 했었죠. 여기 화재 사건이 되게 많아서 좀 민감한 예. 분위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 총 건평 이제 3,000평이 넘게 지어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에 건립됐던 최대 건물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재개장을 하면서 최신식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신백화점 그리고 동아백화점 그죠? 동아백화점까지 네네. 인수한 박흥식이라는 평안남도 사람.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백화점이 불타니까 경찰서 건물에서 장사를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언제서부터 진짜 급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980년대 초중반부터 좀 급성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삼저 호황으로 들어오는 달러도 많았고 관치 경제도 또 민간으로 조금씩 이양되어 올 즈음이었잖아요. 또 이제 1984년쯤에는 강남 개발이 완성이 되어가면서 기존과 다른 이제 훨씬 규모가 큰 백화점이 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남 개발하고 중동 진출로 호황을 맞았던 건설업체가 네. 소비자 유통에 좀 손을 댄 거고요. 사실 이제 화신백화점이 47년 만에 헐렸는데 그때 1984년입니다. 이때 이제 새 백화점이 건설했다 하면 이제 매머드급 매장에다가 그냥 점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나 미혼 남녀를 위한 레저 시설까지 갖춘 형태로 좀 발전을 해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때 현대 같은 재벌 그룹이 좀 참여를 해서 기존 백화점들이 크게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1988년에 올림픽 개최 즈음이 되면 백화점 업계가 정말 춘추전국 시대가 돼요. 지역별로도 백화점이 좀 우후죽순 등장을 했는데 대구 동아백화점, 뭐 대전 동양백화점, 광주 가든백화점 같은 곳들이 있었고요. 당시 판매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공산품 품목으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다양한지는 유효한 경쟁이 좀 힘들어진 거예요. 서비스 경쟁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치 이제 고급 호텔처럼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를 하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경영 전략으로 좀 활용하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시기 전에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대요. 거기에서 그 백화점 왔던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여기까지만. 로맨스의 꽃이. 근데 많은 분들이 가든백화점, 동아백화점, 동양백화점, 화신백화점 진짜 추억의 이름들. 예.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많던 지역 백화점들이 어쩌다가 사라지게 됐을까요? 이제 경쟁이 격화되니까 서울에 집중돼 있던 백화점들이 지역에 지점을 내면서 이제 다점포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산의 태화백화점은 1998년에 이제 현대가 인수를 했고요. 대구 동아백화점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뭐 중국 진출도 하고 후반에는 미국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잘 안 돼서 2010년에 이랜드가 인수를 했고요. 사실 이제 보면 자본력도 자본력인데 대기업은 다른 도메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제 당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1997년 외환위기 거치면서 이제 단일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금 이제 대기업이 아닌 업체가 버텨내기엔 너무 큰 위기여서 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기업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부산의 태화백화점까지도요. 그러니까 백화점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자 같지만 다른 유통망하고 결합한 유통 공룡들 앞에서는 백화점들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예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이나 슈퍼보다 아무래도 백화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글쎄요. 인식이 어땠을까요? 백화점에서 소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게 뭐 소비 사회로 넘어가던 시절인 이제 1980년대, 1990년대, 그러니까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시기랑 맞물리죠. 이때는 비판의 대상과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었고요. 비판과 네. 동경이 겹치던 곳. 명절을 앞둔 시기, 뭐 백화점 입장에서 대목 시기가 되면요, 이제 정부가 국세청 직원이나 따로 꾸린 과소비 감시반을 백화점에 파견을 해서 이제 뭐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장부도 들춰보고 소비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 앞에서 엄격한 분위기도 조성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영업에 좀 지장이 컸다고 합니다. 정기 세일에 들어서면 이제 정가의 70%도 나왔기 때문에 백화점 근처 도로는 뭐 거의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세일 가격조차 바가지 요금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항상 나왔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제 더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물건이 팔린 것도 맞긴 한데 처음 들어와 있던 물건하고 품종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때 인기 있었던 물건들을 보면 새롭게 인기 있었던 물건들을 보면 좀 학생용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이제 피아노 같은 악기가 또 많이 팔렸다고 해요. 이제 네. 피아노 같은 것들은 백화점 아니면 사실 팔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 계속 들어서고 주거지 개발되던 시기이니만큼 새 집에 넣을 수 있는 고급 가구 조명기구도 인기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굉장히 저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이런 동경의 대상과 약간의 이제 비판도 같이 나오는 거죠. 과소비 감시반이 백화점에 파견되기도 했었고요. 네. 정말 추억의 이야기네요.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적에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셔틀버스가 다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화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네, 타보셨나요?
저도 타봤어요. 네. 저도 사실 좀 타봤는데 네. 문화센터 갈 때 많이 저 타봤어요. 미니버스 자주 다녔죠. 네. 그래서 1980년대 초중반까지 백화점이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었는데 이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986년에 도소매업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중소형 상인들이나 버스 업체들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사실 피해가 되게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지가 됐다가 1990년대 초반이 되니까 백화점이 이제 뭐 경쟁에서 이기려고 서비스를 또 많이 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환으로 이제 부설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 회원용으로 세우면서 이 회원용으로 셔틀버스를 이제 우회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 편의를 좀 제공을 했고요. 이제 각 지역의 대형 쇼핑센터들 무슨 프라자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프라자? 예. 네, 당시에 이제 대형 쇼핑센터들도 셔틀을 좀 운행했었습니다. 이 싸움은 근데 굉장히 오래 가서요. 1990년대까지도 이제 뭐 재래시장이나 다른 그 대중교통 업체하고 이제 마찰을 하면서까지도 이게 운행이 되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제 운행을 좀 그만두게 됩니다. 맞아요. 2000년대 초반에도 이 백화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때문에 지역 유통이 다 죽는다 막 이런 네. 비판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백화점이야 그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공간이니까 맞아요. 그 전략의 일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백화점 전 지점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 강남 센터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 고객력은 이제 고객들은 소비력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지갑을 좀 열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기 좀 좋은 지역이었죠. 당시에는 스포츠 강좌가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이나 테니스, 뭐 윈드서핑, 볼링 이게 1980년대 기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스포츠 종목이 많이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부들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요리나 재봉틀, 노래교실 같은 여성 전용 문화센터도 꽤 있었고요. 이게 근데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교습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었다고 해요. 근데 또 이러면서 이렇게 모셔온 고객들이 이제 백화점 식품 매장이나 이제 문화센터 식품 매장이나 이제 그 이제 1, 2층에 있는 거기에서 많이 좀 시간을 머물게 돼서 매출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백화점 가면 배고파지니까 뭐라도 네. 먹어야 되고 온 김에 생필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백화점이 고급 소비가 아니라 생필품을 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또 인식이 바뀐 그리고 거였죠. 또 일종의 커뮤니티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5107님이 전주에 있는 첫 코아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유니폼 입은 누나가 버튼을 눌러주셨다고. 근데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걸이라는 직업도 있었죠. 박성추님은 고등학교 교복 사러 종로 화신백화점에 갔던 게 기억나네요. 백화점에 대한 이제 추억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백화점은 또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공간을 선보이고 있잖아요. 네. 팝업 매장, 네. 또 그다음에 뭐 어디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 디저트 이런 것들 엄청 또 끌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이제 백화점에서도 식품이 가장 좀 매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백화점은 계속 이제 트렌드를 좀 선도해왔던 유통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구경하기 어려웠던 공산품들하고 수입품들로 이렇게 소비의 주체였던 지식인들과 부유층을 좀 이끌었었고요.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항상 좀 최첨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소비의 주체도 약간 10대, 20대로 굉장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백화점이 이 고객을 공략을 하는 어떤 전략이 영플라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 낡기는 했죠.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내놓았던 것들이 좀 무거운 느낌이 있고 팝업 같은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시들하다는 최근 기사를 제가 많이 읽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직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조금 더 파격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제 도메인들과 결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게 이제 백화점만의 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는 많이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게 곽정은 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최근에 마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폐업했어요. 어릴 적부터 있던 백화점이라 없어지니까 저의 추억도 사라졌네요. 아쉽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지역 백화점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가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거점으로 생각했던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면 그냥 떠올랐던 그런 공간의 백화점들도 하나 둘씩 또 사라지고 있고 복합 쇼핑몰 공간으로 또 재탄생되기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요게 라떼 경제사의 또 소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 연구소 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전분기 말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자전거 등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58배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충전 및 대체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 5억 2,100만 달러, 약 6,9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문윤옥님께서 부산 사람들은 무조건 서면 태화백화점 앞에서 만나셨었다고. 6726님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미도파 백화점, 코스모스 백화점은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백화점 가서 연필에 이름을 새겨 왔었다라고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변합니다. 이 백화점이나 유통 채널이 변하는 건 또 사람들의 소비가 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또 앞으로도 내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트렌드 빠르고 시간에 또 우리 소비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백화점 가보신 지가 언제예요? 저 지난주? 그래도 종종 다니시네요. 네. 저는 기억도 안 나가지고 요즘 또 백화점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백화점. 드시러. 네. 오늘의 주제는 시성비라고 합니다. 시성비. 네. 아니 가성비, 가심비는 들어봤는데 시성비는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 가성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하는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시성비는 시간 대비 성능을 시간 의미합니다. 대비 성능. 네. 소비자가 요즘 시간을 줄여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훨씬 더 길었던 어떤 서비스를 더 짧게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식으로 소비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서비스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시간이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텐데. 네. 최근에 시성비가 뜨는 건 어떤 이유예요? 맞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시간은 늘 중요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 소비자들은 당연히 시간은 없는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간 효율성을 달성해야지 이렇게 좀 가치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간 효율성 측면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봐야 할 맛집들, 봐야 될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네, 한정된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시간 효율성을 더 중시하게 됐고요. 또 쇼폼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단시간에 높은 효과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는 경향이 콘텐츠 영역뿐만 해서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인 사례들. 네. 시성비를 올려줄 수 있는 사례들 한번 살펴볼까요? 요리 시간부터 줄이고 있다고요? 네, 요즘 요리 시간을 줄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신데요. 요리 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또 외식은 하기 싫거든요.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바깥 음식을 매일 먹기는 쉽지가 않으니 요즘에 밀프렙이 유행입니다. 밀프렙? 네, 밀프렙은 식사를 준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일요일에 다가올 일주일치 식사를 한꺼번에 미리 준비해서 끼니마다 꺼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뭐 곰탕 끓여놓고 그게 아니라 네, 뭐 조금 더 시간을 샐러드나 세이브할 수 있는. 뭐 파스타, 볶음밥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건데요. SNS 살펴보시면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주말에 5일치 점심만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간편한 음식들을 냉장고에 쫙 정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평일에 그것을 딱 꺼내서 먹기만 하면 1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개인 용물을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반응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요리법. 네, 요즘에는 그냥 그 봉지 하나만 싹 찢어서 그렇죠.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바로 또 요리가 되기도 하고. 네. 이게 가사노동이 근데 또 요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쪽으로도 시간을 줄이면 좋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비슷한 맥락에서 청소를 대신해주는 가사대행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세탁물을 수거 신청만 하면 문 앞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뭐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에 가사노동 어플리케이션 설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주된 이용자를 살펴봤는데 제가 좀 놀란 부분이 네. 30대, 40대는 당연하겠죠. 근데 50대의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사노동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좀 50대의 비중이 높더라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서비스 중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 알아서 수거해서 버려주는 분리 배출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쓰레기 버리는 시간까지 아껴주는 거죠. 분리수거하는 거 참 힘든데 네. 그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예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2020년 이후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2배에서 4배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버리는 일까지 남의 손을 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양념 묻은 배달 용기나 뭐 빨대 꽂힌 커피컵 이런 것들을 다 뭐 사실 세척도 하고 잘 지켜서 버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았을 때 죄책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안도감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굉장히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서비스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등장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복합 용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분리수거할 때 칼로 오려서 버려야 되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지만 환경을 그래도 생각하는 마음에 네. 이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를 돈 주고 이용하신다라는 네. 거네요. 세탁 같은 경우에도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이 비슷한 맥락에서 세탁물 수거 신청을 하면 다음 날 밤에 바로 세탁이나 건조가 완료된 세탁물을 다 문 앞으로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인기를 끕니다. 이게 시간을 아껴주는 시성비다. 네, 또 요즘에는 쇼핑할 때도 항상 왜 가격 비교하고 스펙 찾아보고 요런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달라지고 있다고 이제. 맞아요. 이 쇼핑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힘들고 불편하고 또 그렇죠. 귀찮기도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AI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쇼핑 시간을 줄여주는 움직임입니다. 한 쇼핑몰에서는 후기 요약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우리가 왜 상품을 살 때 얼마나 이게 좋은지 구매 후기를 꼭 확인하는 습관들이 요즘 소비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 구매 후기 보는 것도 사실 좀 시간이 많이 든단 그쵸. 말이죠. 근데 AI가 최근 3개월 상품 구매 후기를 한 문단으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맨 앞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AI가 요약을 해줍니다. 그럼 리뷰도 요약해준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구매 후기를 다 보지 않고도 해당 리뷰 요약만 봐도 어떤 제품인지 다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입니다. 또 영상으로 시청하는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도요. 요즘 요약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사실 그것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객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 없이 AI가 요약한 핵심 키워드를 클릭만 하면 원하는 시점만 딱 골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지를 판매하는 라이브라면
신축성이라는 키워드를 누르면 바지 신축성을 이제 쇼호스트께서 막 보여주시죠. 아, 그 대목을. 네. 그리고 컬러 키워드를 누르면 컬러 보여주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해서 영상 요약하듯이. 네,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참 시성비로는 참 좋은데 네.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기다릴 줄 모르는 사회가 될까 봐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진드감치 뭐 많이 읽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읽는 것마저 요약본 서비스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책을 요약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책 한 권을 10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압축 서비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네,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 네. 이 한 권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사실상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만을 압축해서 핵심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리뷰 콘텐츠에 가깝긴 한데요. 출퇴근길에 직장인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영화업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보았는데요. 최근에 한 영화관에서 10분짜리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10분짜리 영화. 네, 그래서 러닝타임 자체가 10분이었다는 거죠. 영화 앞뒤를 자른 게 아니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단돈 1,000원에 관람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00원에 10분짜리 영화. 네, 과거에는 사실 이런 짧은 콘텐츠는 핸드폰으로만 봤는데 네. 이제는 이걸 영화관에서 상영까지 하는 시대가 된 거죠. 해당 영화는 한 자동차 브랜드에서 제작에 참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10분짜리 영화 자체를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일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다른 나라도 이런 경향성이 최근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런 소비 성향을 똑같은 소비 성향을 타이파 소비라고 부릅니다. 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이고요. 시간 효율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빈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틈새 시간 시장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시성비, 변광성님 기사 3줄 요약도 있고, 네. 그렇죠. 박영은님 요점 정리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충남 도서관 다녀오셨죠? 네, 무섭네요. 무섭죠. 어떻게 알았냐면 2245님이 2245 쓰시는 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웠다고. 강연 너무 잘 들었다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터, 심지어 바이오, 그다음에 뇌 골격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3D 프린터의 세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